안녕하세요. AI 기술의 눈부신 발전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보통 더 똑똑해진 모델, 더 놀라운 기능에 집중하곤 하죠. 네, 그렇죠. 하지만 그 화려한 무대 뒤에서는요, 사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전쟁이라고까지요? 네, 바로 AI를 구동하는 인프라, 그러니까 이 컴퓨팅 자원을 누가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더 저렴하게 만들어내는가를 둘러싼 그런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맞아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 질문이 바로 그거예요. 누가 토큰당 최저 비용 생산자, 그러니까 lowest cost producer of tokens가 될 것인가? 아, 토큰당 최저 비용 생산자. 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미래 AI 시대의 패권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이건 단순히 최고의 칩을 만드는 걸 넘어서는 문제거든요. 경제적, 지정학적 차원까지 연결되는 거대한 전력 게임이라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오늘 그 게임의 판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거대한 전쟁의 핵심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이 전쟁의 가장 중요한 두 플레이어, 역시 엔비디아와 구글이겠죠. 그렇죠. 현재로서는요. 먼저 현재 시장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전략부터 짚어주시죠. 엔비디아는요, 수직 통합이라는 아주 강력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어요. 수직 통합. 네. 이게 뭐냐면 단순히 GPU 칩만 딱 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허퍼, 블랙웰, 그리고 얼마 전에 발표한 차세대 루비인으로 이어지는 GPU 로드맵이 중심에 딱 있고요. 네, 그 로드맵은 정말 숨가쁘더라고요. 그렇죠. 거기에 그레이스나 웨라 같은 자체 CPU, 그리고 엔빌링크라는 초고속 네트워킹 기술, 소프트웨어 스택까지 이 모든 걸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서 제공하는 거죠. 아, 그냥 다 묶어서 파는 거군요. 맞습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총 소유 비용, 즉 TCO를 최적화해 주니까 아주 강력한 이점이 되는 전략이에요. 잠깐만요. 다른 건 몰라도 큐다라는 이름은 정말 많이 들어봤는데 이게 왜 엔비디아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불리는 건가요? 개발자 입장에서 이게 없으면 뭐가 그렇게 다른가요? 아,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큐다는요, 개발자들이 엔비디아 GPU를 활용해서 AI 모델을 아주 쉽고 효율적으로 만들고 훈련시킬 수 있게 해주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이에요. 플랫폼이군요. 네. 지난 15년 이상 정말 막대한 투자를 통해서 AI 개발 생태계에 거의 표준이 됐어요. 만약 다른 회사 칩을 쓰려면요, 개발자들이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코딩하는 법을 처음부터 다 배워야 해요. 와, 그건 엄청난 장벽이겠네요. 그렇죠. 이건 마치 모두가 영어로 소통하는 세상에서 나 혼자 라틴어를 새로 배워서 쓰겠다고 하는 거랑 비슷해요. 비유가 확 와닿네요. 이 소프트웨어 해자가 경쟁자들이 정말 넘보기 힘든 가장 강력한 방어벽인 셈입니다. 아, 하드웨어 성능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로 아예 생태계를 장악해버린 거군요. 특히 최근 발표된 블랙웰 아키텍처, 이거 성능 향상이 그야말로 압도적이라고 들었어요. 네. 특히 GB200 슈퍼칩은요, 이전 세대인 허퍼 대비 와트당 성능을 무려 10배나 향상시켰어요. 10배요? 네. 그리고 추론 성능은 최대 4배까지 끌어올렸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투입한 자본 대비 수익률, 즉 ROI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때문이에요. ROI? 네, 한 분석에 따르면 500만 달러를 투자한 GB200 시스템이 3년 동안 무려 7,500만 달러의 토큰 매출을 창출할 수 있다고 해요. 7,500만 달러요? 잠깐만요. 계산해보면 15배의 투자 자본 수익률이네요. 이건 거의 돈을 찍어내는 기계 수준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 숫자는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로 좋은데 혹시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숨겨진 비용이나 리스크는 없을까요? 바로 그 지점이 현재 엔비디아가 마주한 가장 큰 도전이에요. 아, 역시. 이 블랙웰로의 전환은요, 극도의 기술적 복잡성을 동반합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 센터 렉 하나 무게가 기존에 한 1,000파운드 정도였거든요. 네. 근데 이게 3,000파운드로 3배나 무거워졌어요. 3대요? 렉 하나가 1.3톤이 넘는 거네요. 맞아요. 그리고 렉당 전력 소비는 30kW에서 130kW로 4배 이상 폭증했고요. 130kW요? 렉 하나가요? 와, 이건 일반 가정 수십 가구가 동시에 쓰는 전력량이잖아요. 데이터 센터를 짓는 게 아니라 작은 도시를 세우는 수준의 고민이 필요하겠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기존의 공랭식,
그러니까 바람으로 식히는 방식으로는 이제 감당이 불가능해졌어요. 그렇죠. 그 열을 어떻게 바람으로 식혀요? 그래서 전면적인 액체 냉각, 즉 리퀴드 쿨링 시스템 도입이 강제된 거죠. 제가 아는 한 데이터 센터 엔지니어는 블랙웰 렉을 들여놓기 전에 말 그대로 바닥 보강 공사를 먼저 해야 했다고 하더라고요. 와, 바닥공사부터요? 네, 그때 이 AI 혁명이란 게 얼마나 물리적인 현실인지 실감했다고 해요. 이런 것들이 초기 배포와 확장에 상당한 엔지니어링 리스크를 더하는 요인입니다. 그렇군요. 엔비디아가 그런 기술적, 물리적 난관에 부딪힌 동안 경쟁자인 구글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자체 설계한 TPU라는 무기가 있잖아요. 네, 구글은 자체 설계한 TPU, 그러니까 텐서 처리 장치로 자신들의 하이퍼스케일 환경에 최적화된 경쟁력을 구축했어요. 자기들한테 딱 맞게 만들었다는 거군요. 맞아요. 최신 버전인 TPU V7, 코드명 아이런우드는 엔비디아의 블랙웰 B200와 거의 비슷한 수준의 연산 성능과 메모리 대역폭을 달성했죠. 오, 성능이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왔군요. 네, TPU는 공용성은 조금 떨어지지만 OCS라는 독자적인 광학 회로 스위칭 기술을 활용해서 수천 개의 칩을 하나의 거대한 클러스터로 묶는 데 아주 뛰어난 성능을 보여요. OCS요? 그게 뭔가요? 광학 회로 스위칭 기술인데요. 쉽게 말해 빛으로 칩들을 연결해서 데이터 경목 현상을 줄이는 거예요. 여기서 일관성과 에너지 효율이 극대화되죠. 이를 통해 구글은 일시적으로나마 토큰당 저비용 생산 우위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일시적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왜죠? 구글 정도 되는 회사가 만든 칩인데 뭔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건가요? 바로 그 점이 이 경쟁의 핵심을 꿰뚫어는 포인트입니다. 아, 궁금하네요. 구글은 TPU 칩 설계의 앞단, 즉 프론트엔드 설계는 직접 하지만요. 아주 복잡한 뒷단인 백엔드 설계와 TSMC 파운드리 관리는 브로드콤이라는 회사에 위탁하고 있어요. 아, 외주를 주는 거군요. 네. 근데 이 구조 때문에 칩 가격의 50%에서 55%에 달하는 엄청난 마진을 브로드콤에 지불해야 합니다. 잠깐만요. 50%가 넘는 마진이라뇨? 그럼 구글이 TPO에 100억을 투자하면 50억 이상이 브로드콤 주머니로 들어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구글 같은 거대 기업이 왜 그런 비효율적인 계약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죠? 내부적으로 해결할 능력이 없는 건가요? 그만큼 칩의 백엔드 설계와 파운드리 관리가 극도로 어렵고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분명 치명적인 약점이죠. 그렇죠. 예를 들어 2027년에 구글이 TPU 인프라에 3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가정하면 그중 약 15억 달러가 브로드콤의 마진으로 나가는 셈입니다. 와, 15억 달러면 정말 천문학적인 금액이네요. 이것이 바로 구글이 장기적으로 토큰당 최저 비용 생산자 지위를 유지하기 어려운 구조적 약점이에요. 엔비디아는 당연히 이 약점을 파고들고 있겠군요. 그렇죠. 엔비디아는 블랙웰의 후속 모델인 루빈부터 GPU 출시 주기를 기존 2년에서 매년으로 가속화하는 전략을 발표했어요. 2년에서 1년으로요. 네. 이건 구글 같은 A식 경쟁자들에게는 거의 사형 선고나 다름없어요. 사형 선고요? 왜죠? 칩 설계뿐만 아니라 네트워킹, 소프트웨어 스택 전체를 엔비디아의 속도에 맞춰서 1년마다 갈아엎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아, 그런데 고객사 입장에서는 엄청난 피로감을 느낄 수도 있겠어요. 작년에 수십억 달러를 들여 산 칩이 1년 만에 구형이 된다는 거니까요. 이게 오히려 고객들의 반발을 사거나 대안을 찾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는 없을까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지만 엔비디아는 더 큰 그림을 보고 있어요. 더 큰 그림이요? 보통 새로운 칩 아키텍처를 안정화하는 데 3세대가 걸린다는 업계의 3세대 규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3세대 규칙? 네, 1년 주기 출시는 경쟁사가 안정화 단계에 도달하기도 전에 다음 세대 칩으로 그냥 넘어가 버리겠다는 전략이에요. 격차를 아예 극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벌려놓는 거죠. 아,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라 이거군요. 맞습니다. 결국 블랙웰 클러스터가 본격적으로 시장에 풀리면 엔비디아의 수직 통합 진영이 다시 비용 우위를 점하게 될 겁니다. 그때가 되면 구글은 고비용 생산자로 전락하고 지금처럼 손해를 감수하는 전략을 지속하기 어려워질 거예요. 와, 정말 치열하네요. 결국 엔비디아든 구글이든 이렇게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는 건 더 똑똑한 AI 모델을 돌리기 위해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모델들이 정확히 어떻게 똑똑해지는 건가요? 단순히 컴퓨터를 더 쓴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요. 맞아요. AI 모델의 발전은 크게 세 가지 핵심적인 스케일링 법칙에 의해 주도돼요. 스케일링 법칙? 네, 첫 번째는 가장 전통적인
사전 학습, 프리트레이닝 스케일링 법칙입니다. 더 많은 데이터와 더 많은 컴퓨팅 자원을 투입할수록 모델의 성능이 예측 가능하게 비례해서 향상된다는 경험적 법칙이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이게 왜 그렇게 작동하는지는 아무도 정확히 모른다는 거라면서요? 네, 맞아요. 마치 고대 문명이 일식을 정확히 예측했지만 그 원리인 궤도 역학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와, 재밌네요. 이 이해의 부족이 역설적으로 AI 개발 기업들을 죄수의 딜레마에 빠뜨려요. 죄수의 딜레마요? 네, 내가 투자를 멈추는 순간 경쟁자가 더 많은 컴퓨팅을 투입해서 나를 앞서갈지 모른다는 공포. 이것이 바로 컴퓨팅 수요를 지속적으로 견인하는 근본적인 동력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두 가지 새로운 법칙은 무엇인가요? 아까 블랙웰 같은 하드웨어 배포가 지연되는 동안에도 AI가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라고 하셨는데요. 두 번째 법칙은 검증 가능 보상 강화 학습, RLVR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네요. RLVR? 네, 기존에는 인간이 AI의 답변을 보고 주관적으로 좋아요나 싫어요 같은 피드백을 주면서 모델을 학습시켰잖아요. 이걸 RLHF라고 하는데 네, 들어봤어요. RLVR은 그게 아니라 수학 문제의 정답 아니면 코드가 오류 없이 실행되는지 여부처럼 객관적으로 딱 검증 가능한 보상을 활용해요. 아, 그러니까 그럴듯하게 들리는 거짓말을 하는 대신 정답이 딱 정해져 있는 규칙을 따르도록 훈련시켜서 신뢰도를 높인다는 거군요. 정확해요. 비즈니스 자동화에 있어서 신뢰성을 확보하는 핵심 기술이죠. 그리고 세 번째 법칙은 테스트 시간 컴퓨팅, TTC입니다. 테스트 시간 컴퓨팅. 이건 모델이 답변을 생성하는 추론 단계에서 더 많은 컴퓨팅 자원을 투입해 답변의 품질을 높이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AI에게 빨리 답 내놔라고 하는 대신에 시간 좀 더 줄 테니 초고도 대시 확인하고 다른 풀이법도 고민해봐라고 하는 거군요. 생각할 시간을 더 줘서 더 좋은 답을 얻어내는 거네요. 아주 완벽한 비유예요. 이것이 바로 막대한 자본 지출, 즉 캐펙스를 실제 매출인 레버뉴로 전환하는 가장 직접적인 동인이고요. 블랙홀 같은 고성능 추론 칩에 대한 수요를 폭발시키는 핵심 이유입니다. 잠깐만요. 이 세 가지 법칙을 종합해 보니까 정말 큰 그림이 그려지네요. 과거에는 그냥 컴퓨터를 더 많이 투입하는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한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AI가 스스로 똑똑해지는 방법을 배우고 심지어 생각할 시간까지 요구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건 단순한 성능 향상을 넘어서 뭔가 질적인 변화처럼 들려요. 바로 그겁니다. 이 세 가지 법칙이 합쳐지면서 추론 플라이휠이라는 게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추론 플라이휠? 네. 사용자가 AI의 결과물을 현실 세계에서 활용하고 예를 들어 레스토랑 예약을 시키는 거죠. 네. 그 성공 또는 실패 여부가 검증 가능한 보상, 즉 RLVR이 돼서 모델을 다시 개선하는 강력한 자가 개선 루프가 만들어진 거예요. 아,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군요. 그렇죠. 제미나이3가 레스토랑 예약을 성공시킨 사례가 바로 그 시작점이에요. 단순 정보 제공을 넘어서 AI가 나를 위한 행동을 한 첫 사례고 이게 곧 비즈니스 프로세스 자동화로 확장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렇다면 이제는 가장 똑똑한 모델을 만드는 것보다 그 모델을 활용해서 가장 유용한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해진다는 의미인가요? 정확합니다. 앞으로 경제적 가치는 모델 자체를 만드는 계층보다 이 추론 플라이휠이 실제로 작동하는 에이전트나 애플리케이션 계층에서 훨씬 더 많이 창출될 거예요. 투자 관점에서도 기술적인 지능의 향상이라는 좀 막연한 목표보다 RLVR과 TTC로 무장한 유용성의 증대가 훨씬 명확하고 측정 가능한 성과 지표, 즉 KPI가 되는 셈이죠. 그렇군요. 그런데 AI 인프라에 투입되는 자본의 규모가 과거 철도나 인터넷 인프라 투자 규모를 훌쩍 능가한다고 하던데 솔직히 이건 거품 아닐까요? 이렇게 많은 돈을 쏟아붓고도 정말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역설적이게도요. 지금까지 대규모 GPU 투자를 한 기업들의 투자 자본 수익률, 즉 ROIC는 오히려 증가했어요. 오히려요? 네. AI 투자가 기업 내부의 운영 효율성을 크게 개선하고 비용을 절감하면서 빠르게 수익을 냈기 때문이죠. 일단 내부적으로 쓴 돈보다 아낀 돈이 더 많았군요. 그렇죠. 하지만 미래에는 ROI 에어갭이라는 잠재적 위험이 존재해요. ROI 에어갭? 네. 블랙웰 같은 차세대 칩에 대한 막대한 투자가 초기에는 당장 수익이 나지 않는 모델 훈련에 집중되고 실제 수익을 내는 추론 단계의 매출 발생이 지연될 경우 단기적으로 ROIC가 하락하는 구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투자는 지금 엄청나게 하는데 그게 돈이 되어 돌아오기까지 시간이 걸려서 단기적으로는 수익률이 떨어져 보일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 에어갭 구간을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관건이죠. 결국 다시 토큰당 비용 경쟁으로 돌아오게 되네요. 그렇다면 이런 AI의 발전이 기존 소프트웨어 산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특히 사스 기업들이 큰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분석이 있던데요. 네. AI 에이전트의 등장은요, 전통적인 사스 모델의 치명적인 불타는 플랫폼, 버닝 플랫폼 딜레마를 안겨주고 있어요. 불타는 플랫폼. 네. 전통적인 사스 기업들은 매출 원가가 거의 없어서 75% 이상의 아주 높은 총마진율을 자랑해 왔습니다. 그렇죠. 소프트웨어는 한 번 만들면 복제 비용이 거의 안 되니까요. 하지만 AI 에이전트는 사용될 때마다 추론 컴퓨팅 비용이라는 새로운 변동 비용을 발생시켜요. 그래서 총마진율을 40에서 50% 수준으로 뚝 떨어뜨리죠. 와, 거의 반토막이 나네요. 네. 그래서 레거시 사스 기업들은 이 낮은 마진율을 받아들이길 굉장히 주저하고 있죠. 이건 마치 과거 코닥이 디지털 카메라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수익성 높은 필름 사업을 지키려다가 시장에서 도태됐던 것과 똑같은 혁신가의 딜레마처럼 들리네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눈앞의 마진 보존에 집착하는 동안 낮은 마진을 감수하고 훨씬 더 나은 자동화 기능을 제공하는 AI 네이티브 경쟁자들에게 고객과 데이터를 모두 빼앗기게 될 겁니다. 마진을 지키려다 시장을 잃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코파일럿 전략에서 마진을 일부 희생하더라도 거대한 유통 채널을 장악했던 것처럼 과감한 결단을 내리지 않는다면 대부분의 사스 기업들은 생존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무서운 이야기네요. 자, 이제 시야를 더 넓혀서 거시적인 관점을 한번 살펴보죠. 지정학적 관점에서 미국과 중국의 AI 경쟁은 어떻게 될까요? AI 시대의 경쟁은 본질적으로 비대칭적이에요. 비대칭적이다? 네. 미국은 첨단 AI 칩과 그것을 만드는 제조 장비라는 정말 극도로 복잡한 기술 공급망을 통제하고 있죠. 중국이 화웨이의 어센드 같은 자체 칩으로 대응하고는 있지만 블랙홀과 루빈의 등장은 그 기술 격차를 기하급수적으로 확대시킬 겁니다. 격차가 더 벌어질 거라는 거군요. 네. 기술적 우위가 곧 국가 안보와 경제적 레버리지가 되는 시대임을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강력하게 성장하는 클라우드 기반 AI를 가로막을 가장 큰 위협, 그러니까 가장 현실적인 약세 시나리오는 무엇일까요? 가장 현실적인 약세 시나리오, 즉 베어 케이스는 엣지 AI의 확산입니다. 엣지 AI, 스마트폰 같은 기기에서 AI가 돌아가는 거요. 맞아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3년 안에 지금 우리가 쓰는 고성능 스마트폰에서 IQ 115 수준의 AI 모델이 개인정보를 완벽히 보호하면서 무료로 실행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와, 만약 제 스마트폰 AI가 제 일상적인 작업의 90%를 다 무료로 처리해준다면 굳이 클라우드에 있는 거대 모델을 비싼 돈 내고 호출할 필요가 크게 줄어들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수익성에 상당한 압박이 될 수 있는 정말 무시할 수 없는 변수예요. 흥미롭네요. 마지막으로 정말 흥미로운 어떻게 보면 좀 공상과학 같은 아이디어가 있던데요. AI 인프라의 최종 해결책이 우주에 있다고요. 네. 지상 데이터 센터가 가진 가장 큰 문제, 바로 전력과 냉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논리적 귀결로 우주 데이터 센터가 제시돼요. 우주 데이터 센터요? 네. 첫째는 전력. 우주에서는 24시간 내내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고 그 강도도 지상보다 30% 더 강합니다. 아, 그쵸. 밤이 없으니까. 둘째는 냉각. 우주의 극저온 진공 상태를 이용하면 지상의 복잡한 액체 냉각 시스템보다 훨씬 효율적인 말 그대로 무료 냉각이 가능하죠. 아, 열을 그냥 우주 공간으로 방출하면 되는군요. 맞아요. 그리고 셋째는 네트워킹. 진공 상태에서 레이저는 광섬유 케이블보다 더 빠르기 때문에 위성 간 통신이 지상보다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와, 듣고 보니 정말 논리적이네요. 네. 아직은 경제성이 전혀 없지만 장기적으로 AI 성장의 최종 병목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여겨집니다. 칩 전쟁에서 시작해서 우주 데이터 센터까지 정말 거대한 기술의 흐름을 짚어봤네요. 이 모든 현상을 관통하는 하나의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거죠? 바로 AI가 원하는 것은 AI가 얻는다. What AI wants, AI gets 라는 말이요. 아, AI 성장을 막는 병목 현상이 나타날 때마다 관련 분야의 혁신과 자본 투입이 폭발적으로 일어나서 문제가 해결되는 현상이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전력망, 냉각기술, 네트워킹. 네, 마치 AI라는 이 거대한 기술 시스템이 자신의 성장에 필요한 자원을 스스로 막 끌어당기는 것처럼 느껴져요. 결국 이 경쟁의 핵심은 더 높은 효율성과 더 큰 유용성을 향한 끊임없는 움직임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아주 훌륭한 정리입니다. 그 과정에서 단기적인 위험이나 변동성도 분명히 있겠지만 장기적인 기술 발전의 궤적 자체는 멈추기 어려워 보입니다. 오늘 우리는 AI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기업과 국가 간의 경쟁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추론 플라이휠을 통해 AI가 점점 더 자율적으로 유용해진다면 언젠가 이 글로벌 인프라 위에서 가장 중요한 플레이어가 특정 기업이나 국가가 아닌 자기 자신의 존재를 추적화하는 AI 에이전트 그 자체가 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